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건강을 위해 알약을 삼키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각종 보조제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매일 먹는 그 건강 보조 식품이 오히려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가요?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매일 목격되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보조제를 챙겨 먹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건강관리는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손쉬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약국과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병들, TV와 인터넷을 장식하는 화려한 광고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노화를 막아줍니다. 면역력이 급상승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이 의약품만큼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의약품은 시판 전에 수년간의 임상시험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기본적인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부작용 가능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용량입니다. 많은 보조제들이 우리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을 훨씬 초과하는 고용량으로 제조됩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겠지라는 소비자 심리를 겨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영양소는 몸에 축적되거나 장기에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10가지가 넘는 보조제를 먹어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그런데 왜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까요? 검사 결과 그분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러 보조제의 복합적인 작용이 간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 상황.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수조 원의 시장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산업 뒤에는 수많은 광고와 마케팅이 있고, 그 속에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더 큰 타겟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TV나 신문 광고에 노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아프세요? 이것 드세요. 기억력이 떨어지나요? 이것이 답입니다 라는 메시지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렇게 한 알, 두 알 늘어나다 보면 어느새 식탁 위에 보조제 병이 10개가 넘게 놓여있게 됩니다. 젊은 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트니스 열풍과 함께 단백질 파우더, 운동 보조제 시장도 급성장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각종 보조제, 피부 미용을 위한 콜라겐과 비오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그네슘, 끝이 없습니다. 건강한 이 30대가 마치 환자처럼 하루에도 수십 알의 알약을 먹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조제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의 소규모 연구는 있을지 몰라도 수십 년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의해야 할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한때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각광받았습니다. 세포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졌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이 두 성분은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극 권장되었습니다. 항산화제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임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는
특정 암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흡연자들에게 폐암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던 베타카로틴 보충제가 오히려 폐암 발생률을 높인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뇌출혈 위험 증가와의 연관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용량과 형태입니다. 자연식품에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과 합성된 고용량을 알약으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근이나 시금치에서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때는 수백 가지의 다른 식물 영양소들과 함께 균형 있게 흡수되지만 고농축 보조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수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식품에 적응해왔지 인공적으로 농축된 고용량 영양소에 적응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칼슘 보충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칼슘 보충제를 드십니다. 뼈 건강에 칼슘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축적된 연구들에 따르면 식품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 칼슘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을 보충제로 섭취하는 경우 이런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뼈를 지키려던 노력이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칼슘 보충제는 신장 결석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5년간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드시다가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진단은 신장 결석. 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식품의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고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개선과 혈액순환 촉진을 내세우는 이 보조제는 특히 노년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광고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이나 인지 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제품이죠. 물론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대사될 때 생성되는 요소와 질소,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과도한 양은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 젊은 환자분은 근육을 빠르게 키우겠다며 하루에 체중 1kg당 3g 이상의 단백질을 파우더로 섭취했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그의 신장 수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었습니다. 다행히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나서 회복되었지만 계속 그렇게 먹었다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여러 성분을 한꺼번에 담은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알로 모든 영양을 해결이라는 광고 문구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성분들이 과도하게 들어있거나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과 칼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같은 시간에 섭취하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많은 종합 비타민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과잉 섭취에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고용량 비타민 C를 먹고 나서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비싼 소변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반면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체내에 축적되므로 과잉 섭취하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천연, 자연, 건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물질이든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출퇴근에 2-3시간, 직장에서 10시간 가까이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아침은 거르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점심은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며 저녁은 피곤해서 간단한 인스턴트로 먹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사들이 권장하는 하루 30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드세요 라는 조언은 현실성이 없게 느껴집니다. 장을 보러 갈 시간도 요리할 시간도 천천히 식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알약 몇 개로 해결하자고요. 출근길 물 한 모금에 삼키는 알약 몇 개가 복잡한 식단 관리를 대신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질병과 노화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큰 병의 신호, 40대 이후 이것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을 부채질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되었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각종 보조제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런 불안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보조제라도 먹으면 마음이 좀 놓입니다. 보조제는 그 강박을 달래주는 심리적 안전판처럼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왜곡과 과장입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좋아합니다. 비타민 D가 암을 예방한다. 오메가3가 심장을 보호한다 같은 제목들이 클릭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종종 연구의 맥락과 한계를 무시합니다. 실험실의 시험관이나 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 결과를 마치 인간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실에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인간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구분이 생략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는 잘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대한 산업의 이해관계입니다. 전 세계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약 200조 원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TV 광고, 인터넷 배너, 유튜브 협찬, 인플루언서 마케팅.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보조제 광고에 노출됩니다. 이런 광고들은 매우 정교합니다.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모델로 내세워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의사나 약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전문성과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간접 광고 형태로 침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자연식품에서 영양을 얻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먹었고 햇빛을 쬐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의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의 오만이 빚어낸 실수들이 있습니다. 한때 특정 약물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다가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밝혀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화학 공식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그리고 부작용 없는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이 가리키는 답은 4가지입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이것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적당한 양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이것이 전부입니다. 슈퍼푸드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사과, 바나나, 현미, 생선, 달걀, 견과류,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모여 우리 몸에 필요한 수천 가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음식마다 독특한 영양소 조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리코펜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 잘 흡수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조합을 알약으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식사는 단순히 영양소 섭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맛을 음미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행위 자체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알약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시간은 단순한 영양 공급의 시간이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는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이 더 좋고 학업 성적도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급하게 먹는 식사와 여럿이 함께 천천히 즐기는 식사는 같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심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고 당 조절을 개선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규칙적인 걷기가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7,000보를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50% 이상 낮았습니다. 어떤 보조제도 이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걷기는 무료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됩니다. 걷기의 장점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자연 속 걷기가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고 창의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 골밀도를 유지하며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아령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기본 동작들을 일주일에 2-3번 각 10분, 15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충분한 햇빛 노출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사는 대신 아침이나 오후에 햇빛을 쬐세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햇빛은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하고 이는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햇빛 노출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줄입니다. 물론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와 피부암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낮에 강한 햇빛은 피하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과 팔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하며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햇빛이 중요합니다.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주로 햇빛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 햇빛을 쬐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두뇌 활동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퍼즐이나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교류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수명을 연장합니다. 이것 역시 어떤 보조제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웃는 시간, 그것이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다양한 자연식품을 먹었으며 강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같은 장수 마을 사람들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첨단 의료나 비싼 보조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 20분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점심 식사 후 햇빛을 쬐며 잠깐 걷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이것이 의학이 증명한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보조식품의 어두운 면과 진정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약국 진열대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알약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계단을 오를지, 엘리베이터를 탈지, 퇴근 후 소파에 누울지, 산책을 나갈지, 친구 약속을 잡을지, 혼자 있을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보조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한 의학적 상태나 결핍이 확인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른 보충은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한 빈혈이 있는 경우에 철분 보충, 갑상선 기능이 낮은 경우에 요오드 보충, 임산부의 엽산 보충, 비건 식단을 하는 분의 비타민 B12 보충 등은 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문제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건강해질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기대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는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 결핍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예방 차원이라며 고용량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접근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 종류의 보조제를 드시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의사가 권한 것인가? 검사 결과 결핍이 확인되었나? 아니면 광고에 현혹된 것인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것만 적절한 용량으로 드시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과 비용을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운동 시간을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한 달에 보조제에 10만 원을 쓰신다면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좋은 단백질 식품을 살 수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을 끊거나 운동화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 관리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조제는 즉각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걸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채소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일 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일, 1년, 10년을 꾸준히 하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30년 후, 40년 후의 건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만들어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한 보조제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각종 보조제를 수십 가지씩 먹으면서도 정작 운동은 안 하고 담배는 피우고 술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도 봅니다. 보조제가 나쁜 생활 습관을 상쇄해 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의 기초는 생활 습관입니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화려한 광고와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건강의 진짜 비밀은 평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식탁 위에 보조제 병들을 하나씩 정리하세요. 정말 의사가 처방한 필수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신선한 과일 한 접시를 놓으세요. 내일 아침 20분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점심 먹고 햇빛 아래서 10분만 서 있어 보세요.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천천히 이야기하며 식사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이런 일상의 실천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알약이 아니라 좋은 음식, 규칙적인 움직임,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원합니다. 건강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작은 습관으로, 꾸준한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알약이 아닌 삶으로,
광고가 아닌 과학으로, 막연한 기대가 아닌 확실한 실천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